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I cannot. 1963년 한 외국인이 어떤 나라를 보고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10년 안에 망한다. 국제통화기금도 세계의 전문가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년 후 그 외국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이건 기적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과 조롱 속에서 세계의 냉소와 내부의 배신 속에서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겁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충격적인 반전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무역업을 하던 윌리엄 브라운입니다. 1963년 가을, 저는 국제통화기금 조사단을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어요. 지도에서 봐도 작은 반도 하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의 냄새였어요. 낡은 군용 트럭들이 거리를 달렸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제 구두보다 못한 신발을 신은 어른들이 거리에 넘쳐났죠. 브라운 씨, 이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함께 온 국제통화기금 조사관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87달러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나마나 이 나라는 원조 없이는 못 버틸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이 매년 쏟아붓는 원조가 이 나라 예산의 절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정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석유 난로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박 실장이라는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브라운 씨, 우리나라 실정을 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박 실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원조로 먹고 사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가발이나 고무신 팔아서 나라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나라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었으니까요. 수출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 청와대 회의실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대표는 피식 웃었고 박 실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카카, 그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뭘 팔겠습니까? 박 실장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라도 팔 것입니다. 고무신이라도 팔 것입니다. 수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가발과 고무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니 정신 나간 소리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깜깜했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1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수출입국이라니 어린애 같은 꿈이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역진흥공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보고서 작성용 현장 실사 정도로 생각했죠. 건물은 초라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조차 없었어요. 브라운 씨,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엔 10여 명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저는 양철수라고 합니다. 가발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 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양복은 낡았지만 눈빛만큼은 불타올랐어요. 브라운 씨, 우리 가발이 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품질이 어떤지 봐야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브라운 씨도 보셨겠지만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팔아서 달러를 벌겠다는 꿈이죠. 양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국제통화기금 대표와 박 실장이 만찬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아 명동의 한 요정으로 갔죠.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은 수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께서 고집을 부리시니 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발이나 팔아서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복도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양 사장이었어요. 그는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겁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사흘 후 저는 다시 무역진흥공사로 불려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린다고 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출 전쟁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1964년까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10억 달러를 넘길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제통화기금 대표는 코웃음을 쳤고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하,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기술도 자본도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지요. 대통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합니다. 국민이 영원히 무릎 꿇고 삽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눈빛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탁한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미쳤다. 하지만 그 미친 꿈이 국민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냉소였다는 것을요. 안 된다고 비웃는 사람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1964년 봄, 저는 인천 부평에 있는 가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호기심 반 의무감 반이었어요. 미국 본사에 보낼 보고서에 현장 사진이라도 몇 장 넣어야 했거든요. 공장은 낡은 판잣집 건물이었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창문엔 유리 대신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브라운 씨, 어서 오십시오. 양 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우리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100여 명의 여공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엮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여공이 정희입니다. 양 사장이 한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정희는 짧게 자른 머리로 가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가발을 만든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브라운 씨, 이게 우리가 미국으로 보낼 첫 샘플입니다. 양 사장이 가발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든 티가 역력했지만 정성만큼은 느껴졌어요. 이걸로 정말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양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야죠. 안 하면 우린 영원히 가난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첫 수출 샘플이 배에 실린다고 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항구엔 여공들과 공장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상자를 쓰다듬고 있었죠. 잘 가요. 꼭 팔려야 해요. 누군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줌으로 세계와 싸울 수 있다고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여공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양 사장은 눈물을 닦았고 정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죠. 보고서에 넣으려고요. 하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처음으로 저는 의심이 아니라 궁금증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의 눈빛이, 이 사람들의 절박함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항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죠. 오늘 나는 머리카락이 바다를 건너는 걸 봤다. 그리고 한 나라의 꿈도 함께 건너가는 걸 봤다. 하지만 그 꿈이 미국 땅에 닿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2달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 샘플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곧바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가발들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죠. 브라운, 이게 뭔가? 제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발을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산이라고? 품질이 형편없군. 이걸로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 하지만 가격이 싸도 소용없어. 미국 소비자들은 품질을 보거든. 상사는 가발을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화가 났죠. 사흘 후 저는 미국 최대 가발 유통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오만했어요. 한국산? 들어는 봤지. 근데 솔직히 쓰레기 아닌가? 그는 샘플을 대충 훑어보더니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일본산도 아니고 한국산을 누가 사겠어?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도 안 팔릴 거야.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올랐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브라운, 자네 미쳤나? 시간 낭비하지 말게. 계약은 결렬됐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한국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계약 실패. 품질 문제. 개선 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가 자른 머리카락이, 그녀의 기도가 모두 헛되이 된 것 같았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공장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여공들의 표정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브라운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양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품질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요. 양 사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공장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공들은 밤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희도 그 안에 있었죠. 저는 공장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손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눈빛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역진흥공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박 실장을 만났어요. 맞죠, 브라운 씨?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는 담배를 피우며 비웃었습니다. 가발 팔아서 나라를 살린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소린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 실장은 피식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이 사람들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1965년 봄, 저는 양 사장과 함께 시카고 무역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비행기표는 제가 샀어요. 양 사장은 돈이 없었거든요. 그는 낡은 가방 하나에 개선된 가발 샘플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브라운 씨, 이번엔 자신 있습니다. 양 사장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여공들과 밤샘 작업을 한 결과물이었죠. 박람 회장은 거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업체들이 화려한 부스를 꾸미고 있었어요. 일본 업체는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과 예쁜 모델들이 가발을 홍보하고 있었죠. 우리 부스는 초라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에 가발 몇 개가 전부였어요. 양 사장은 그래도 열심히 샘플을 정리했습니다. 저기 봐요, 한국 부스래. 지나가던 바이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거기서 뭘 만드는데?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자. 사람들은 우리 부스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양 사장의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그는 계속 미소를 지었죠. 둘째 날 오후 한 사람이 우리 부스에 멈춰 섰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이거 얼마죠? 양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는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성은 가발을 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이 괜찮네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정말입니까? 양 사장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웃었어요. 작은 가게지만 10개 정도 주문하고 싶어요. 그 순간 양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겨우 10개였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 사장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이 떠나고 나서 그는 주저앉았어요. 브라운 씨, 우리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우리는 싸구려 중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양 사장은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브라운 씨,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습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요. 그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사람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듭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우리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양 사장과 헤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양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가방 하나를 든 중년 남자 하지만 그는 세계 시장과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나는 기적의 시작을 봤다. 10개의 가발,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1970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5년 사이에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포장되고 자동차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죠. 브라운 씨, 오랜만입니다. 양 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양복도 새 것이었고 공장도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가발 수출이 작년에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브라운 씨, 이제 우린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요? 가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양 사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와대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 회의였죠. 이제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 실장조차 놀란 표정이었어요. 각하,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의 동무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럼 배워야죠.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5년 전 가발로 수출 입국을 외치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구로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엔 반도체 시험 공장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죠.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기술 자료가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접 분해해서 배웁니다. 하나하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설계로 기술을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본 무역상 나카무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브라운 씨,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이 없잖아요. 한국은 영원히 우리 하청업체일 뿐입니다. 나카무라는 술잔을 비우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들은 또 틀렸습니다. 5년 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25이 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공장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운 씨 기억하세요? 제가 머리카락 자르던 거요.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정희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봤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발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낼 것입니다. 1977년 12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초청을 받았어요.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죠. 15년 전만 해도 87달러였던 나라가 말입니다. 브라운 씨 정말 오셨군요. 양 사장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무역협회 부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와야죠. 이 역사적인 순간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념식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업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수출 전선을 지켰던 노동자들이 함께였습니다. 단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그는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었어요. 15년 전 세계는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가발 팔아서 나라를 살리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 제가 무덤을 파는 나라라고 적었던 그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가발 상자가 떠나던 그 항구였죠. 정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30이 넘었고 공장 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브라운 씨, 여기 기억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상자를 쓰다듬으며 기도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안 팔리면 우린 끝이었으니까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항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컨테이너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화물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도체가 나갑니다. 텔레비전도 나가고 자동차 부품도 나가요. 머리카락에서 반도체까지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말하자 정희가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밤샘 작업하고 손에 물집 잡히고 눈물 흘리면서 만든 거라고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녁에 저는 양 사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명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15년 전 싸구려 식당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브라운 씨,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양 사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15년 전 저는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될지 안 될지요. 그런데도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더군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그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박 실장은 커피를 마시며 한참 침묵했어요. 15년 전 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가발 팔아서 나라가 되겠냐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라운 씨, 미안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다음 날 저는 국제통화기금 대표를 만났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브라운, 자네 기억하나? 15년 전 우리가 한국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회생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완전히 틀렸지. 이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사건이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시작해 반도체로 끝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승리가 아니라 의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적의 증인이었습니다. 2005년 저는 80살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방문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몸도 많이 약해졌고 다리도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꼭 와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변화를 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40년 전 김포공항의 초라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브라운 씨, 정말 오셨군요. 정의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60이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어요.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정의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브라운 씨가 없었으면 우린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구로공단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가발 공장이 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젠 첨단 기술 단지로 변해 있었어요. 여기가 그 공장 자리입니다. 정의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반도체 연구소였어요. 머리카락 엮던 곳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40년 전 우리가 머리카락 엮던 걸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지금의 반도체가 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이 모였어요. 저는 45년 전 이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나라는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냉소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쓴 그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 나라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저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들은 무덤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었다. 다음 날 저는 인천항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45년 전 가발 상자가 떠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정의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죠. 브라운 씨, 고맙습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들이 저에게 기적을 보여줬으니까요. 기적이 아니라 노력이었어요. 맞습니다.
노력이 만든 기적이었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손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는 일생 동안 많은 나라를 봤단다. 하지만 한국만큼 놀라운 나라는 없었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지. 머리카락 한 줌으로 세계와 싸웠어. 그리고 이겼단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야. 불가능은 없다는 것,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냉소적인 외국인 무역상이 기적의 증인이 된 이야기죠. 저는 이 나라를 비웃었다가 결국 이 나라에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선언에서 시작되지만 국민의 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시작해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선배 세대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을 전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